모더니즘의 3대 건축을 여러분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모더니즘이라는 정의는 그 사전적으로는 현재 살고 있는 어떤 그 시대성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전의 전통이나 권위에 대해서 반대하고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고요. 어, 저희 미술사에서 다루는 것은 바우하우스 이후의 모더니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산업사회 이후에 바우하우스가 디자인의 현대적 디자인의 개념을 세우고 그 이후에 이루어졌던 20세기의 건축물을 중심으로 3대 건축가를 중심으로 모더니즘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더니즘의 3대 건축가가 있는데 르꼬르비제, 그리고 로이드 라이트, 그리고 반달로웨입니다. 르꼬르비제는 프랑스 건축가이고 집을 살기 위한 기계로 묘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게 1959년에 일본 동경의 국립서양미술사에 건축을 한 내용인데요. 어, 굉장히 모던하죠. 직사각형의 건물들이고 심플 이즈 베스트라는 모더니즘의 철학을 잘 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획도시를 기획하고 건축하였습니다. 파리를 위한 부이생 계획이라는 1922년에 이미 현재의 아파트 단지와 거의 비슷한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이 사람이 제시한 건축물 중에 매우 의미 있는 것인데, 프랑스에 있는 르르트람리오라는 성당입니다. 이것이 성당인데 이제 자연적인 곡선과 특이한 설계 기법을 통해서 매우 유명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성당은 굉장히 웅장함을 강조했는데, 그러한 문제를 현대적인 건축을 하면서 빛의 어떤 방향이라든가 빛의 양을 조절해서 이 안에서의 그 웅장함과 성스러움을 잘 표현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인물은 로이드 라이트인데, 작품을 보면 음, 낙수장이라는 건물인데요. 이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70년, 80년대에 보면 한국에서도 이런 건축이 나옵니다. 뭐 3층 집 같이 굉장히 저택 같은 집은 다 이런 양식을 가졌는데요. 음, 이거는 어떤 부호가 건축 의뢰를 하면서 이 지역에 있는 자연을 그대로 살리면서 조화로운 건물을 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최대한 주변과 어울리는 그런 건축을 했다라는 거죠. 실내고요. 밖이 다 보이는 그런. 그리고 다른 로이드 라이트의 작품 중에 이제 직사각형 그런 건물입니다. 사진이 좀 오래됐는데, 자, 미스 반데 로에입니다. 세 번째 건축가인데요. 이분의 가장 큰 특징은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심플하죠. 이 모더니즘 건축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디자인에서 이런 말이 있거든요. 선이 적을수록 아름답다. 어, 더 쉽게 얘기하면 simple is best인데, 어, 이러한 건축은 오래가도 질리지 않고 그 아름다움을 계속 볼 수 있다는 거죠. 가장 정형화되어 있는, 그리고 비례에 의지해서 하는 그런 건축물이죠. 그리고 소재도
뭐 간단하게 하고 그래서 색깔도 단순화시켰습니다. 비슷한 건축물이죠. 네, 같은 겁니다. 이게 뭐 바우하우스에서 나온 듯한 그런 느낌의 모더니티를 설명하고 있죠. 의자입니다. 이분의 가장 큰 특징은 이런 직사각형 고층 빌딩, 이런 건물을 처음으로 체계화시켰다라는 겁니다. 이분이 그 한국에 3일 빌딩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거는 63 빌딩, 롯데 빌딩이 있겠지만 산업사회 20세기 80년대를 이끈 종로의 3일 빌딩이라는 것이 있는데 딱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축을 처음으로 한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중세풍과 모더니즘의 차이를 확실히 보여주는 두 컷을 한번 여러분한테 제시해 보았습니다.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을 묶어서 한 번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모더니즘이라는 걸 인터넷에서 찾으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더니즘이라는 정의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대변하는 철학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기준으로 하는 것은 1400, 1940년도 전후로 한 2차 세계대전 전후로 하는 그 시대에서부터 시작되는 모더니즘을 주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문학적인 것이나 예술의 다른 장르로 얘기를 한다면 굉장히 많은 장르들이 있습니다. 철학은 물론 더 할 것이고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현대 사회가 시작되면서 굉장히 많은 시도와 많은 장르가 있었기 때문에 매우 난해한 내용입니다. 니체나 마르크스, 프로이드 뭐 이런 철학자들이 나타났고요. 그래서 디자인에 있어서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은 건축의 장르에서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은 유럽에 있었던 그 하나의 장르를 통해서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더니즘의 3대 건축가를 얘기를 하면 르크로비제, 그리고 로이드 라이트, 그리고 반델로의 3명을 얘기를 합니다. 간략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이드 라이트는 70년 넘게 그러니까 건축가를 하면서 실질적인 모더니즘의 시작을 만들었던 그런 디자이너죠. 유소니아 하우스에 연관되어 있고, 건축물을 보면 이런 건축물입니다. 뭐 붉은 벽돌로 옛날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뉴욕에 있을 법한 공장이나 뭐 이런 데서 많이 썼던 최초의 모더니즘 건축 양식을 볼 수 있습니다. 오래된 역사나 이런 데서 이런 비슷한 또 모습을 볼 수 있죠. 확실하게 바뀐 것은 우리가 중세시대나 레드하우스 뭐 이런 데서 봤던 거와 다르게 장식이 없어지고 깔끔한 사각형, 직사각형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델로에인데 이분을 설명하려면 여러분은 63빌딩을 아시겠죠? 지금 롯데타워가 제일 높다고 하는데 그 이전 시대에 3.1빌딩이라고 서울의 을지로에 빌딩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런 형식의 빌딩이거든요. 좌측에 있는 모습. 그러니까 최초로 이 사람은 이런 어떤 합리적인 건축물, 직사각형 형태의 건축물을 처음으로 제시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디자인한 샘플적인 하우스죠. 깨끗합니다. 블랙. 어, 이것이 모더니즘의 가치를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우하우스의 건축에서도 시작됐던 것 같지만 심플한 디자인, 꾸미 먹고 소재를 다 보여주면서 장식적이지 않은 그런 디자인입니다. 그가 디자인한 쇼파고요. 르꼬르비즈인데요. 그가 디자인한 성당입니다. 완전히 변형된 자유로운 그런 형태의 선들이죠. 이것이 성당 실내인데 빛과 빛을 잘 이용을 해서, 성당은 중세시대의 성당은 되게 빛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는데 기도하면서 그 빛의 느낌이 굉장히 교회의 어떤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 빛에 따라서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빛이 들어오는 방향을 다 연구를 해서 디자인을 했다고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의미가 뭐냐면, 모더니즘은 현재,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후에 어떤 방향을 우리가 진행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논의인데요. 포스트 모더니즘을 디자인사에서 얘기를 한다면 그 멤피스와 에토르소사스를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에토르소사스가 1970년 전으로 해서 이탈리아와 유럽의 일부 디자이너들을 보여줬던 디자인들인데요. 요거는 요 뒤에 있는 것은 파리에 있는 뽕피드 센터죠. 뽕피드 센터. 건축의 외관을 모두 철제와 파이프 등을 이용해서 디자인을 제시했는데, 여기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정의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업 디자인에서의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티의 차이는 뭐냐면, 모더니즘은 대량 생산을 전제로 한 양산과 양산의 극대화, 그렇기 때문에 주로 플라스틱이나 이렇게 대량 생산에 용이한 것을 소재로 사용하고 개인의 감성보다는 다수가 좋아하는 그런 디자인을 했다고 한다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사람이 그러한 것은 너무 획일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감성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거기에서 변화를 시킬 수 있었던 것이 소재, 그러니까 뭐죠? 오리지널리티가 살아있는 소재, 나무, 그리고 스틸, 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디자인을 한 것입니다. 이거는 멤피스에서 만든 서랍인데, 멤피스 그룹인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각형이고 뭐 기능적인 것보다는 개인의 감성을 굉장히 살려서 디자인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멤피스에서 제일 중요한 하나의 회사를 얘기한다면 알렉시인데요. 알렉시라는 회사는 주로 이제 이런 그 주방용품과 생활용품을, 소품을 주로 디자인하는, 만드는 작은 회사였는데, 이 회사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디자인들이 굉장히 포스트 모더니티합니다. 뭐 필립스탁이라던가, 필립스탁이 제시했던 그 레몬즙을 짜는 건데 위에서 꾹 누르면 밑으로 흘러내리는 거죠. 이런 디자인은 뭐 직선적이지 않죠.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러한 시도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그 미술 디자인 역사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실험적으로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이해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의, 배경, 작품, 비판, 그리고 시대의 영향, 자신의 생각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어떤 시대의 정의라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뭐 바로크, 로코코 또는 뭐 그리스 시대 뭐 이렇게 시대를 맡아서 그때를 설명하게 되는데, 시대라는 것은 어떤 역사적으로 구분된 기간을 분명하게 정하여진 것을 말합니다. 사전적으로 정의를 찾아서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찾아보았는데요. 여러분이 일반적인 그 백과사전을 찾거나 인터넷 조사를 해주시고요. 개인 블로그나 뭐 위키백과나 이런 것보다는 미술 사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찾아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시대 배경을 설명하고 싶은데 역사적인 구분된 기간에 사건이나 환경, 인물 따위를 둘러싼 주의를 분명하게 정하여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의 이유가 있겠죠. 왜 그것이 발생됐는지, 그리고 그런 사건들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이 시대가 시작됐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작성할 때 이 드래그해서 이렇게 쭉 나열하는 것보단 내용을 읽고 이렇게 한 줄씩 또는 많으면 두 줄을 이어서 이렇게 행 구분을 한 상태 내에서 내가 이 시대의 1, 2, 3, 4, 네 가지로 시대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유는 프렌테이션 할 때 모두가 이런 식으로 하고요. 기업에서. 또 여러분이 발표를 할 때도 읽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고 딱 정리되고 시선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으면 발표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이제 그 작가와 작품이 미술사에서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작가와 작품을 고르시고요. 그 미켈란젤로를 예를 들어서 했는데 미켈란젤로의 성장 배경 그리고 그가 이제 그 13세 때 도메니코 비클란티오라는 사람의 그 제자로 들어가서 일찍 천재적인 어떤 역량을 이미 보고 그래서 이제 메니치가라는 것은 현재로 얘기를 하면 이제 기업인데요. 기업 가문인데 그때 당시는 국가보다 이제 국가도 강성했지만 이렇게 이제 그 가문이 그 소속 그 화가를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많은 작품들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초기에 피에타라는 작품을 하였는데요. 이렇게 지금 정리를 했죠, 쭉. 어,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는 두 개가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를 더 설명을 하겠지만, 이제 이 작품을 잘 보여주시고, 내용도 쓰시고, 그리고 이렇게 핵심 내용을 뭐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의 천재성을 이미 보여주었다. 그 여기서 보면 구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작품이 일반적인 이 장면을 주제로 하는 다른 동상과 다르게 그 그리스도의 시신을 이렇게 이렇게 안고 있다는 거죠. 그 약간 그 수직적, 수평적으로 이렇게 안고 있다라는 게 좀 특징이고요. 그리고 옷을 이용하여 말에 이렇게 요 하단에 그 옷의 주름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쭉 처진 예수님의 모습을 잘 섬세하게 표현했다. 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 기말 때는 그 작품의 조형적인 부분을 설명하는데요. 지금은 히스토리를 중심으로 하죠. 그래서 어떤 시대에 있어서의 어떤 특징이나 작품들을 주로 발표를 하고 있는데, 기말 때는 작품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이 작품에 있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마리아의 옷주름을 보면서 어, 그 섬세한 디테일한 표현, 그리고 그 사람, 그 예수님을 안고 있는 자세에서는 어떤 조형적인 특징,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설명하게 됩니다. 중기 시대에는 이제 천지창조, 네요. 이 사람의 이제 그 간단한 히스토리를 설명을 하면, 아, 이제 에피소드죠. 이 사람이 주로 그 조각을 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 많은 그의 천재성을 시기했지만, 그래서 뭐 이 사람은 그림을 못 그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그림을 그리게 됐고,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그의 천재성을, 회화적인 천재성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말기에 피에타가 있습니다. 이게 초기, 이게 말기인데 미완성입니다. 한 7, 80% 정도 그리다가, 아, 조각하다가 그만둔 것인데, 마치 여러분이 지금 보시면 그리스 시대 정도에서 그리스 기원전 뭐한 3, 400년경에 만들어진 미숙한 그런 그림처럼도 보일 수 있는데요. 어떤 여운이라는 것이 느껴지게 하고 그의 종교적인 신앙이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좋은 작품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드 돌레이느라는 그 평론가, 여러분들 이런 과정을 거쳐주시면 좋겠어요. 작품 분석을 하면서 평론가의 비평을 참고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생각을 쓰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삶의 이상을 함으로써 죽음의 올가미에 벗어난 축복의 도달함을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의미의 비판해서 저는 이렇게 이제 어,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터넷에서나 아니면 미술책에서 평론이나 그 사람의 작품 설명에서 좋은 문구를 찾아서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시대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정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생각을 썼는데, 이 자신의 생각이 그냥 자신의 생각이 아니고 앞에서 보고서를 작성할 때 여러분이 이미 그 자신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발췌를 해서 그거를 나열하고 그 밑에 자신의 생각을 씁니다. 그럴 때 어떤 비평가라든가 어떤 사전적 내용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첨부해서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면 훨씬 더 좋은 보고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